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아름지기 아카데미 기획자 신나라입니다. 네, 2025년 아름지기 아카데미는 NC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여 더욱 풍성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주제는 AI 시대의 문화유산, 디지털로 이어가는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온라인 기조 강연 2회, 현장 강연 4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선행하는 기조 강연은 오는 9월에 있을 아카데미에서 프롤로그 강연으로 AI를 인문학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문화유산과 디지털 관계에 놓인 기본 개념들을 미리 알아가 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네, 현장 강연은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NC문화재단에서 진행되는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은 NC문화재단의 포용기술사업팀의 노유란 팀장님을 모실 텐데요. 강연 제목은 과거와 미래 사이 AI 시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NC문화재단에서 포용기술사업팀에서 AI 윤리 사업을 하고 있는 노유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아름지기 재단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과거와 미래 사이 AI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NC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리고 이번 9월에 저희 아름지기 재단의 아카데미와 어떻게 NC문화재단이 또 함께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NC문화재단은 NC소프트의 출연금을 활용을 해서 사회공헌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재단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가장 인간적인 미래를 만들자인데요. 저희는 미래,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잃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 세대, 창의성, 기술의 포용성, 그리고 AI 윤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회공헌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름지기 재단은 한국의 문화가 가장 한국다울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재단이시죠. 오래된 그리고 과거의 귀한 유형 문화유산들을 전통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보존하고 또 지켜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재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조직은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고유의 본질을 좀 잘 지키면서 단단한 걸음들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공통점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카데미 키워드가 뭐죠? 문화유산과 AI잖아요. 그래서 이 두 키워드가 우리 두 조직을 협력하게 하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셨던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9월 동안 AI 시대의 이 새로운 기술이 문화유산 혹은 우리 인간의 고유한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짚어가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시너지 내는 그런 시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AI 시대의 화두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 기술들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변화를 주는지 또 그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할게요. 2025년 올해의 AI 분야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랑 피지컬 AI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AI 에이전트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보기술 회사인 가트너가 올해 10대 기술 트렌드를 꼽았는데 그 중에 9개가 AI였고 그리고 그 처음으로 언급된 게 보시다시피 에이전틱 AI였어요. 그만큼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AI는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나를 대신해서 자율적으로 일해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는 앤서 엔진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봐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정보를 주는 데 불과해요. 그런데 에이전트 AI는 여러 소프트웨어나 도구를 스스로 활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마치 한 명의 팀원처럼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생성형 AI한테 똑같은 결과물을 내라라고 한다면 한 단계 한 단계 다 지시를 해야 그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AI 에이전트는 추론을 하고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바탕으로 만든 계획을 행동까지 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능력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비서형 에이전트들을 내기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오픈 AI의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엔트로픽의 컴퓨터 유즈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매너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난주에 오픈 AI에서 PPT랑 엑셀을 만들어주는 챗GPT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성능이 그렇게 반응이 네, 여기까지 하고 자 매너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 영상들이나 후기들을 보니까 이제 기업 분석이나 주식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심층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꽤 성능이 좋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호응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에이전트들을 우리가 결국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혼자서 기업을 혼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 1등, 뭐 어떤 에이전트는 국어 1등, 어떤 에이전트는 음악 1등인 거예요. 근데 이런 지능들이 완전히 일반화돼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쵸, 일반화되는 그런 지점이 인공 일반지능 AGI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 개념이 저희가 잘 아는 아이언맨의 자비스 로봇 아시죠? 그 모습이 아마 이제 가장 이상적인 AI 에이전트의 일반화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AG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CEO 분들이 언급은 하고 계시지만 뭐 5년 후에 온다, 7년 후에 온다, 10년 후에 온다 말씀하시지만 아직은 기술이 이론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는 올해 1월에 CES에서 젠슨 황이 키노트 발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언급을 하면서 화두로 떠올랐고요. 우리 주변의 기계들을 한 단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AI가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예고요. 피지컬 AI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술이 정말 빠르게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봇과 달리 좀 스스로 학습하면서 진화한다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해야 할 행동을 또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전 로봇이랑 좀 다른 거는 지금까지 로봇은 모든 동작들을 개발자들이 조종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팔꿈치 15도 올리고 그죠, 손을 15도 움직이고 왼쪽으로 20도 움직이고 하나하나 다 지시를 했어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원격 조정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혹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깡통이다라는 표현도 쓰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율적으로 시뮬레이션 동작을 공부해요. 학습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테슬라죠.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이고요. 보겠습니다. 발레를 하고요. 셔플 댄스를 추고요. 근데 이전에 아시던 로봇의 동작이랑은 좀 많이 다르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발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춤출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분리수거도 할 수 있고요. 서빙도 할 수 있고요. 양말도 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기술들이 너무나 빠르게 정교화되고 있고 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버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휴머노이드 회사도 있어요. 거기서도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만들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올해까지 미국 내 조지아 공장에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해가지고 아틀라스를 투입해가지고 조립 공정의 40%를 자동화하고 생산 단가를 효율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가 경쟁으로 이제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2천만 원에 불과해요.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구매해서 어쩌면은 인적 리소스를 조금 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대량 생산되면서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 가정에 로봇 청소기처럼 쉽게 쇼핑하고 들여올 수 있는 세상이 이제 곧 온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또 얼마나 변할지에 대해서는
그 상상 그 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패권 전쟁의 생존 전략은 피지컬 AI 기술이 관건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AI 기술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보연구 기업의 가트너에서는 매년 기술 발전 단계를 분석하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각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간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술 촉발 단계, 저 아래쪽에 있죠.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이 등장해서 주목을 받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언론이나 대중들이 막 흥분해요. 이제 이 세상이 바뀔 거야. 저희 챗GPT 나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 다 대체되면 어떻게? 아니면 너무나 이 기술이 우리를 너무나 편리하게 만들 거야. 기대감을 부풀리기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 사례 몇 개들이 막 조명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어쩌면 그 이상으로 기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는 지점이 저 피크입니다. 피크 오브 인플레이티드 expectation이라고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이라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기술이 좀 허점이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좀 기술을 좀 도입해 본 사람들이 그 한계들을 깨닫고, 그리고 또 기술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환멸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환멸의 골짜기 시기를 지나서야 기술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계몽의 경사로를 거쳐서 비로소 기술이 표준화되고 대중적으로도 도입되면서 안정적으로 산업과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되는 생산성의 평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기술이 이 하이프 사이클을 거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멸의 골짜기에서 끝나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환멸의 골짜기에서 현실에 잘 직시하고 필요한 기술들을 잘 추려서 중요한 기준들을 잘 만들어 갔을 때 또 생산의 안정기까지 들어가는 기술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과 작년 초까지 가트너는 생성형 AI가 AI 하이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대의 정점을 이미 지나서 환멸의 골짜기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에서 한 2년에서 5년 정도 머물러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AI는 어떻게 됐죠? 1년 만에 환멸의 골짜기로 내려왔죠. 그 말인즉슨 기술의 발전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환멸의 골짜기에서 어떤 현실들을 직시를 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완전한 신뢰도죠. 지금 생성형 AI 산출물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태스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챗GPT 4조차 29%의 헐루시네이션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또 특히 GPT가 법률 관련 특정 지리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58%에서 88%까지 달한다고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생성형 AI가 주는 정보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100% 신뢰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가 올라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주는 정보에 대해서 올바른 검증이나 검토를 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체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술적 과장, 기능적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AI 스타트업 투자가 1,1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년 대비 62% 증가한 금액이에요. 겉으로 보면 엄청난 성장이죠. 그런데 크게 보시면 전체 스타트업의 펀딩은 12% 오히려 감소했다고 해요. AI 분야만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의 69%가 1억 달러 이상의 빅테크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나 엔터픽 같은 좀 몇몇의 거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받아간 반면 대다수의 중소 AI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기술을 좀 안정적으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면서 조용히 사라지는 스타트업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괴리. 작년에 기업들이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하는데 평균 190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30%의 CEO만이 나 만족해 라고 그 투자에 대해서 만족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만 가지고 아니면 준비 없이 도입을 했을 때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직원들 간의 혼란만 야기한다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우리가 AI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건 아니야? 라는 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대보다는 기능적으로 그 AI 기술이 좀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AI 리스크들이 다면화되고 있어요. 기술이 고도화질수록 리스크는 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익스펙트하지 못했던 아니면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리스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이나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되고 그리고 AI 윤리 문제까지 어쩌면 버그나 오작동뿐만 아니라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메꿔야 될 새로운 구멍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 환멸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너무 지금 환상을 깨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AI를 진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냉정한 점검의 시기를 지난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기술은 뭔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공존 가능한 AI와의 방향성은 뭔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기술은 편리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대신에 한편으로는 리스크를 주잖아요. 이런 특성을 기술의 트레이드오프 특성이라고 합니다. 기술로 얻는 편리함과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로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도로 또 내줘야 된다는 부분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술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AI 기술이 어떤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성형 AI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 사례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아주 정교하죠. 그래서 영화씬에서 배우의 얼굴을 합성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획기적인 장면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역사적 인물들을 재현해내가지고 교육 툴로 또 씀으로써 교육 효과도 또 높여주는 그런 또 순기능도 있다고 해요. 근데 딥페이크 들으시면 어떠세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 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은 악용되는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로는 4월에 대 졸업생들이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총 41명의 여성의 사진을 활용을 해서 2,000개의 사진과 동영상에 달하는 그 성범죄물을 제작해서 텔레그램에 유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충격적인 건 그 피해 대상의 대부분이 지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최근 8명이 구속 기소됐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딥보이스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목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금품 피해가 일어나는 사례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설명드렸지만 한국 외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는 정말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AI는 오래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거나 재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보존하고 또 대중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어요. 성베드로 성당이 올해 400주년이래요. 그래서 작년부터 바티칸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성베드로 대성당을 디지털 복제 형태로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여러분 누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개인의 컴퓨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성베드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성베드로 성당을 구석구석 자세히 투어를 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AI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긍정적인로 쓰이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죠. 근데 이런 문화유산 같은 경우야말로 역사적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용자한테 전달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여전히 영어권과 유럽권 중심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젠 AI가 생성한 문화유산 관련된 텍스트의 65%가 맹당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서구 문화에 대한 설명은 단편적이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좀 인용을 했지만 종묘제례악 같은 한국 무형문화재 아주 중요한 저희 문화재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재를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한국 전통 음악쇼, 음악 공연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묘제례악에 관련된 우리의 고유한 역사나 맥락 같은 것들이 완전히 왜곡되고 생략돼서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I가 모든 문화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완벽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AI의 데이터 편향 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젠 AI 다들 쓰시죠?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리소스를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효율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율화를 얼마나 시킬 수 있느냐가 좀 다르겠지만 적게는 30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잘 쓰시는 분들은 100배까지 시간을 효율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수치예요. 근데 이렇게 효율화한 시간을 우리는 놉니까? 아니죠. 가치 있는데 쓰겠죠?
근데 이 AI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뇌의 활성화를 감소를 시키고 창의성을 저하시키고 또 판단력을 또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IT에서 대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챗GPT를 쓰게 하고 한 그룹은 구글 서치를 쓰게 하고 한 그룹은 온전히 자신의 뇌를 스스로 하도록 해가지고 미국의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SAT의 에세이 정도의 수준의 글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챗GPT를 썼던 학생 그룹이 유난히 집중도와 그리고 사고 관련 뇌 활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붙 형태로 글을 쓰는 패턴이 나타나면서 결국엔 자기가 뭘 썼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I는 생산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지만 AI가 모든 것을 대신 생각해 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창의성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AI 산출물의 저작권 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젠 AI와 함께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청소년들이 깊은 감정 교류를 나누면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AI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리스크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지를 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대응들이 얼마나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 개인 차원 그리고 개발자 차원에 나눠가지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술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려면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가드레일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튼튼한 가드레일 세워놓고 있잖아요. 만든 길로 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와 또 많은 국가들이 정부들이 요즘 AI 정책 만들고 규제 만들고 가이드라인 만드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AI 거버넌스의 원년이라고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빠른 기술 발전에 맞춰서 많은 법과 그리고 규제들이 빠르게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나라마다 좀 디지털 성숙도에 따라서 지향하는 정책이나 그리고 규제의 좀 방향성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해요. 좀 간단하게 좀 볼게요. EU는 안전 우선 그리고 사전 예방하자라는 주의입니다. 2023년 8월에 세계 최초로 EU AI 액트를 발표를 했어요.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 기반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위험이 높을수록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AI 범용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제공자나 배포자가 투명성 책임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하고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전체 법안은 내년 8월부터 완전히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혁신 우선 그리고 시장 자율 중시입니다. 2023년에 바이든 정부가 다양성과 포용성에 초점을 둔 행정명령을 추진을 했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식 철회됐습니다. 미국은 오픈 AI 그리고 구글, 엔트로픽 같은 거대 AI 기업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좀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은 좀 비교적 유연한 그런 규제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EU와 미국 사이에서 좀 글로벌 조정자, 협력 파트너로서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AI 규제의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균형 있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요. 2023년 12월에 빠르게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AI 안전연구소도 출범을 하면서 혁신과 규제를 좀 균형 있게 조율하는 모델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마다 규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AI 시대에 기술이 사람을 중심에 두려면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튼튼한 가드레일들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AI를 쓰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AI 리터러시, 그러니까 AI를 잘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들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시점에 왔습니다. 요즘 대학생의 10명 중에 9명이 AI를 쓴대요. 생성형 AI를 쓴대요.
근데 AI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AI가 해준 과제를 그대로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으로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그걸 또 잡아내기 위해서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기술들도 발전을 하고 있어요. 늘 그렇죠. 제가 아는 지인이랑 이제 지인이랑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래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 친구가 숙제할 때 AI를 못 쓰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숙제를 해갔는데 교실에서 유일하게 A+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부모인 제 지인이 보셔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퀄리티가 엄청나지 않은데 A+를 주셨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 친구는 AI 도움을 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리서치를 하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작성을 해냈다라는 걸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주시고 좋은 점수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다양한 AI 툴을 업무에 또 실제로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가 AI로 받은 정보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그래서 기술은 갈수록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편하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을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할 건가? 또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는 이거는 윤리적으로 괜찮지 않아 인 건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AI가 일단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내가 이 기술을 왜 쓰는 건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내가 쓴 이 결과가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그리고 개인의 리터러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는 결과가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책임이 시작되는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 즉 개발자와 기업의 윤리의식도 리스크를 대응하고 예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희 NC문화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은 결국 찰나의 선택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윤리도 중요하지만 그 도구를 처음 만든 개발자가 어떤 기준과 윤리를 가지고 만드느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개발자는 내가 만든 이 기술이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 윤리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I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 사회, 개인이 어떻게 그리고 왜 리스크를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 NC문화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하고 또 이 다음 미래를 준비해서 위해서 하고 있는데 키워드 베이스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개발자 윤리. 네, 저희는 기술이 예비 개발자들이 코딩을 배울 때부터 윤리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20년부터 MIT,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교랑 협력을 해가지고요. Embedded Ethics라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어요. Embedded Ethics는 단순히 이론적인 어떤 윤리 과목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자 교육 과정, 그 컴퓨터 사이언스 과정, 전공 과정 안에 과목들 안에 윤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심어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코드를 짜면서 동시에 이 기술이 과연 윤리적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윤리적 역량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하버드의 경우에는 63개 공과대 과목에 Embedded Ethics 커리큘럼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 과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MIT, 스탠포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이 Embedded Ethics 수업을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커리큘럼이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대학 환경에서도 확산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Fair AI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AI 윤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Embedded Ethics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스트와 이화여대와 협력해가지고 한국 대학 환경에는 어떤 Embedded Ethics 교육의 모습이 또 좋을지 잘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주춧돌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Fair AI라는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입니다.
페어리에는 AI 윤리 관련된 논문, 보고서, 기고문 등 모든 AI 윤리 관련된 최신 자료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국내 유일의 AI 윤리 정보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전 세계 대학교들의 AI 윤리 커리큘럼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초중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월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AI 윤리 관련된 양질의 자료들을 수월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셨다가 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QR코드시고요. 한번 다 찍어보시면 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AI 필드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목소리, 기고문 형태로 담아서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AI 윤리 관련 프로젝트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술의 포용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재단의 미션은 가장 인간적인 미래를 만들자예요. 그래서 그런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결국에는 이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쓰여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로 소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의 AAC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10년째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AAC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재단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AAC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라고 하는 뜻이고요. 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그림이나 음성 그리고 아이 트래킹 같은 다양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실 수 있도록 돕는 툴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림 상징을 활용해서 원하는 그림 상징을 선택하면 그 상징이 말로 구현되는 형태의 앱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 AAC에는 AI 음성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AAC가 단일 기계음을 내거든요. 근데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그때그때 선택해서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과 가장 가까운 남녀노소 목소리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자기에게 맞는 목소리를 선택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술이 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특히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닿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미래 세대 그리고 인간만의 고유한 주체성과 창의성입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 진짜 AI 네이티브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주어진 걸 잘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만드는 역량이 요구받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창의성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환경이 아직은 어떤 창의성을 발현시켜 주기에는 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이런 온전히 AI 시대를 살아갈 친구들이 좀 정해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또 스스로 길을 만드는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프로젝토리라는 공간을 2020년부터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젝토리는 프로젝트와 레버러토리의 합성어고요. 공간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한 재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토리에는 선생님과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 멤버들끼리 나이에 상관없이 수평어로 소통하면서 좀 서로를 똑같이 존중하고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혹은 또 팀을 만들어서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오늘은 생각만 할래. 생각만 해도 돼요.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안에 숨겨진 그런 작은 창의성들, 작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지금까지 프로젝토리에는 한 1,1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거쳐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장 인간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NC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사업들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과거와 미래 사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지금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와 변화는 아마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변화를 바쁘게 적응하면서 배워가면서 쫓아갈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이 기술이 정말 우리를 향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기술이 정말 우리를 이롭게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이 기술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근데 내가 편한 만큼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AI 시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편한 세상이 올 거야.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아니야. 우리 직장을 다 뺏어버릴 거야. 그런 비관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만날 미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권리가 누가 갖고 있나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갖고 있나요? 그렇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그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할 때 비로소 가장 인간적인 우리 미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C문화재단 노유란 팀장님의 강연을 청해 들었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어느덧 빠르게 인공지능이 상용화된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기조 강연은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조영 교수님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